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코스피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장중에 3,100선 회복했는데요. 현재 1.67% 강세 보여주면서 3,12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반등합니다. 0.6% 오름세로 786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지금 5거래일 만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731억 원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5,295계약 지금 넘게 대규모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 역시도 3,534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오늘 개인만 팝니다. 5,13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여기서는 외국인 팝니다. 20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7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만 홀로 28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합니다. 지금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를 경신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1.34% 오름세로 6만 전자 다시 탈환합니다. 6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17% 오름세로 29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강세 보여줍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0.67% 하락합니다. 거래가 29만 5천 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조정받습니다. 0.58% 약세로 거래가 6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관세 협상 기대감에 현대차가 반응합니다. 1.97% 상승하며 20만 7,500원. KB금융이 0.18% 강세로 11만 1,100원, 11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반등세 이어갑니다. 1.52% 강세로 거래가 26만 6,5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오름세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반등합니다. 1.3% 강세로 거래가 85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2단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67% 강세로 37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8% 오름세로 10만 1,400원에 거래되고요. HLB 2%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5만 원입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가 0.5% 오름세로 4만 5,4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0.53%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여기서는 펩트론 한 종목만 4.5% 강세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파마리서치가 1.62%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48만 5,500원이고요. 휴젤이 오늘 5%대 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36만 8,500원. 이밖에 리가켄바이오가 0.26%, 클래시스가 1% 가까이 내려갑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증권주가 상승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증권업의 수익 구조와 사업 모델 전반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주 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 5.13% 오름세로 22,550원에 거래되고요. 한국금융지주도 5% 가까운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4만 6,500원. 더불어 구국증권도 5.62% 강세입니다. 4만 3,2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도 상승합니다. LS그룹주가 관련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LS에 대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21만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12% 상향 조정한 바 있고요. 또 메리츠증권에서도 상법 개정의 다음 챕터 자회사의 성장 가속이라며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가 22만 원으로 내놓았습니다. LS 오늘 11.1% 상승하며 2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LS를 비롯해서 다른 지주사들도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밖에 전선주 내에서는 LS 마린솔루션이 5.56% 강세로 3만 3,200원, LS 에코에너지가 2.89% 강세로 3만 5,550원에 거래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1,351원에 개장을 했고요. 9시 31분 기준으로도 환율 1,350원을 하회하면서 1,349원 80전이었습니다. 현재 환율 1,340원 90전으로 1,350원 하회하는 모습 이어집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1.76% 강세 3,12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53% 오름세로 785포인트입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반으로 지수 상승폭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하반기 새로운 거래가 시작됐고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00포인트 다시 넘어섰습니다. 네, 뭐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출이 발표되었는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좋았죠.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시장을 이끌어주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상승 탄력을 받는 이제 다른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주도주가 있는가 그리고 순환매가 발생하는가 이것을 이제 강세장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는 새로운 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게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법 개정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상법 개정의 그 추진 속도나 여부에 따라서 증시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뭐 지금 올해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기업 실적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펀더멘탈하게.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법 개정과 주주 환원 강화. 그래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조금 더 촉진하는 이제 그런 뭐 펀더멘탈 측면과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주가를 좀 강하게 회복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나 기업 실적의 저점을 형성하고 또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라든지 그다음에 밸류업을 좀 있었던 뭐 2년 전부터 있었던 밸류업을 조금 더 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 시즌이긴 한데 앞서 이제 반도체 수출 잘 나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업종별 차별이 좀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뭐 사실은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나 기업 실적이 지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개선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1, 2년 정도만 좋았었던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부분들을 빼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체적인 기업 실적 모습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7월 달에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업 실적은 합산했었을 때 1분기보다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730조 그리고 영업이익 64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1분기보다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년보다도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이 뭐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죠. 그럼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를 좀 선도하는 그런 업종들에서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 이제 업종 전망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상반기 우리 장세를 이끌었던 건 이른바 조방원, 네. 조선, 뭐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장기적인 수주 산업이고 또 이제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큰 시장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다 갖춘 업종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현재 국제 경제에서 다 공급 부족이 발생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증설되는 가운데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까지의 캐파를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수주를 계속 받고 있고 이제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결국에 이제 이번 정부의 조금 인사들을 보게 되면 그런 특징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정부의 인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수주, 세일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사들이 이제 발탁이 많이 됐고 뭐 이것들은 이제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계속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섹터 짚어볼까요? 양대 축이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제 30만 원 선까지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는 좀 6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작년 여름 때부터 주가 상승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올해 들어서 뭐 변동성이 있다가 올해 들어서 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EPS 증가율이 향후 1년 내에 한 24% 증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PS 증가율이 4.2%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이 된 어떤 그런 강력한 실적 모멘텀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EPS 증가율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ER이 7배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2.8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반면에 하이닉스의 이제 PBR은 2배, 삼성전자의 PBR은 1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 증가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어떤 그런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업턴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를 계속 이제 주도주로 가져가시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씩 더 그 비중 확대하시는 뭐 이런 전략이 계속 유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하반기에 실적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는 여전히 수요 부족에 좀 시달리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이슈가 지금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어떤 그런 업종들은 아직까지는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것들이 바뀌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업종들을 좀 주식을 보유하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매도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인데,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래도 지금 실적은 좋지 않지만 업황이나 실적 개선 가시성이 보이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불확실하다, 그리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도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사이클상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을 좀 예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밸류에이션도 낮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불확실성이 아직도 큽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올 상반기 또 뜨거웠던 이슈를 꼽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 지금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 기본법의 틀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새 정부에서 정책 수혜로도 좀 기대를 모았던,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곳이 관련주로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말 정책 테마로서 그냥 반짝 타올랐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대 질서의 변화 속에 지금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거대 질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서클이라는 발행사가 USDC라는 것을 오랜 기간 전에 이미 발행을 했고, 올해 IPO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클이 IPO를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상태의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해서 뭐 지급 결제라든지 금융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출하는 어떤 거대 질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도 이제 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지금 뭐 제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를 이제 논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보다는 좀 느린 상태가 되고, 뭐 한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급 결제 개선을 넘어서 통화, 금융, 외환 시장 뭐 이런 부분에 다 전반적인 파급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제 논의를 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추정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 추정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이런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미국장으로 가보죠. 자, 미국장도 여러 걸림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수 자체만 보면 S&P 500과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어요. 미장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주에 이제 그 이란에 미국이 그 미사일 공습한 다음에 네. 그것이 해결된 이후부터 이제 릴리프한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고 그다음에 경기가 둔화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주가가 상승이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게 되고 이것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뭐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관세가 어떤 이제 그 협상이 불발이 돼서 미국의 어떤 이제 기업 실적에 충격이 크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우려 사항들은 남아 있는 상태죠. 네. 자, 종목 단위로 가보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미국 주식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인데 두 기업의 주가는 정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한 반면에 테슬라는 뭐 글쎄요. 로보택시를 공개한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대요. 네, 두 기업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대조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고 결국 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 주문 설계의 기업으로서 현재 전 세계 자본이 가장 집중되는 회사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좋았고 앞으로 실적 추정이 계속 상향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시장이나 경제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여기에다가 이제 젠슨 황이라고 하는 CEO의 강력한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 세계 초우량 기업이지만 주가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높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계속 좋은 기대감보다는 이제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고 역시 실적 변동성도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를 이제 시장이 평가하는 시각도 그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좀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은 공통적이고 그래도 주가 변동성이 있지만 초우량 기업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한번 짚어보죠.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화제가 되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딱 한 10만 달러 초반대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올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 세계 가상자산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전 세계 메이저한 매크로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성격을 자산 클래스를 판단할 수가 있고 네. 요번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의 변동성에 있어서도 미국 주식시장이나 뭐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크립토 자산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결국 이제 365, 24시간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에서 전 세계 리스크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이제 대안적인 자산으로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은 이제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은 2년 정도의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짝수해의 강세장이 시작돼서 홀수해의 강세장이 종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크립토 시장에서 어떤 이제 금융 위기라는 어떤 이제 그런 그 위기가 있었을 때는 그 가격이 한 50%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2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이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로 지위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크립토 내부에서 어떤 그 위기가 발생되기보다는 지금 펀더멘탈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타났던 그런 극심한 변동성보다는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초강력 대출 조이기에 나섰죠.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등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자, 여기에 예고했던 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작됐습니다. 수요를 억제해서 불붙은 집값을 일단 끄겠다는 계산으로 읽혀지기는 합니다. 과거처럼 자칫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이 된 부동산 정책을 과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양수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또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서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 토론에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일단 방향성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내놨다고 보시는지 일단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 네. 시급한 상황이라서 대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고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동감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6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6억 원을 한도로 설정해 놓은 이런 식의 규제에 대한 효과, 네, 네. 분석, 제대로 됐는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건설 부동산이라는 범위로 한정한다면은 네. 적절치 않은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치 않은 규제다.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직전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뭐 서울 쪽에 집값이 오른다 이 정도로 끝이었는데 이번 규제가 나오자마자 많은 여론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부동산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건설 부동산 쪽에 한정한다면 적절치 못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건설 부동산뿐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로 살펴본다면 사실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부동산 쪽에 투자나 투기라는 단어가 통용되려면 일반 개인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사시는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추가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는 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코스피 5천 같은 언급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가게에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나 뭐 추가적인 부분들을 굳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큰 틀을 짰다고 한다면은 그런 맥락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따 추후 나오는 질문에 좀 자세한 사항을 풀어주시고요. 최양수 교수님. 네, 일단은 저는 뭐 그 수순을 지키는 느낌은 들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들을 내놓을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정책들이 있고요. 그것을 네. 이제 완화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이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시장의 약발이 이제 먹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조세 정책을 건드리게 되고 또 이제 조세 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잠잠해지지 못하면 그 이후로 이제 보통은 이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이제 강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요.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외곽에 있는 어떤 그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제 신도시 정책들을 주로 써왔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보면은 집값이 오를 때 썼던 그러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지금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의 어떤 그런 뭐 각각의 어떤 평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네.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정부는 또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의 할 일을 한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 프로세스의 어떤 앞단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건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간다. 그런데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출 규제가 발표된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적용이 됐죠.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바로 여유를 주지 않고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디어를 비롯해서 뭐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에서 다양한 평가들을 내놓고 있지만 전반적인 평가,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황하고 있겠죠. 당황은 일단 충격파는 네. 있다. 네. 네. 그 6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올해 5월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중위 아파트 가격을 보면 9억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LTV 70%를 적용하면 대략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언저리에서 즉 중위 가격 이하의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게끔은 해주자. 그러나 그 이상의 이제 고급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의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소위 뭐 영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6억이라고 하는 대출 총액 규제를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대응할 시간이 없었죠. 그 6월 27일이 금요일인데 28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탔죠, 은행문. 네. 그래서 이제 27일 날 오후에 굉장히 은행이 바빴다고 하고 또 가계약을 맺었던 분들이 6억 이상의 대출을 이제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네. 아직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이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강남 서초는 중위 가격이 한 23억, 25억 그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시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금천, 뭐 관악 이런 상대적으로 데라든가 집값이 싼 서울 안에 노도강 네.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중위 가격이. 예. 이런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차별화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비싼 강남 3구 이런 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라는 네. 분석 주셨습니다. 이영 연구원님. 네, 사실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대출 규제들은 LTV를 건드린다든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건 싸건 대출 한도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심플하게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이다라고 끊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울의 비싼 집값에 비교해 본다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 일반적인 가계에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원을 30년 장기 대출로 상환한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자에서 내야 되는 원리금이 한 달에 300 이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원리금을 감당을 하면서 일반적인 생활까지 하시려면은 못해도 월 소득이 뭐 맞벌이든 어떤 식으로든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이제 자녀들 사교육도 시키시고 다 하시면서 네. 원리금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서울 수도권의 모든 주택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금액대의 주택군에서 그 중에서도 대출을 크게 일으키셔야 되는 분들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중산층 서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었죠. 소위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전문직 부부가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그 길이 이제 막혔다. 그런 식의 이제 비유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은영 연구원님 분석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큰 대출을 일으키는 딱 그러면 강남 지역이 일단은 떠오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이 그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조금 더 넓히자면 뭐 이제 성동구나 마포구 정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시장 반응. 뭐 일단은 뭐 어떤 심리에 대한 것들을 좀 앵커께서 질문하셨으니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매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는 있어요. 근데 네. 이러한 어떤 심리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가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나타나는 심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상당히 이건 단기적인 영향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언제나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어떤 뭐 교훈이라든가 뭐 일종의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알려져 있는 그 격언 중에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이제 시장의 흐름에 방향성을 맞춰서 이걸 보태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면은 이제 원래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는 약간 다르게 거스른 정책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시장 자체는 이제 금리 문제가 가장 큰데 네. 그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질 거라는 더 확신이 더 시장에서 존재하는 한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정부가 목표하는 대로 완벽하게 뭔가 틀어 잡고서 바꾸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 주담대 금리만 놓고 보면 넉 달째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과열 현상. 우리 개인 입장에서 패닉 바잉. 일단 사고 보자. 네. 그때 이제 2021년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나타날까봐 이제 그거를 사전에 좀 잡는 급한 불을 끄는 네. 성격의 대책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그 7월부터는 또 DSR 3단계도 네. 스트리트 DSR 3단계도 시행됩니다. 패닉 바잉이 잠재워질까요? 저는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억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대출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1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갈아타기 수요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그런 상당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그런 행위를 패닉 바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영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대출 자체를 총액을 막아놓고 두 번째 주택부터는 아예 뭐 대출을 못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런 패닉 바잉 현상이 과연 이제 그동안에는 뭐 한강 벨트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쪽에서는 대출이 많이 막히니까 그 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옮겨가기도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대현 연구원님 이게 의욕이 꺾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잠재되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좋은 집 있으면 좋은 데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에서는 패닉 바잉이 잠시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발표를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시기가 새 정부의 극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먼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간 세간에서 또는 이제 업계 일각에서 네.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초반에 확연하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란 기조를 이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대출 규제를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LTV를 0%로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5년간 정책 방향이 대략 어느 정도 방향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이제 지금처럼 대출 규제들 통해서 이제 고가 주택 지역의 거래가 좀 억눌리겠죠.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거래는 발생을 할 겁니다. 다만 거래 건수가 급감을 할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게 되면 이런 시기에 발생하는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간혹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검사가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거래에 참여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관망하시는 게 적절한 선택입니다. 그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특히 특정 지역에서의 패닉 바잉이 잠시 수그러든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6억을 이제 한도 캡으로 씌워놨지 않습니까? 주담대 6억.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든 나의 소득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단 6억 이상은 주담대를 못 받게 한다. 이제 이렇게 걸어놨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6억이란 기준이 어디에 나왔냐? 6억의 기준이 뭐냐? 설정한 근거가 뭐냐? 이거에 대한 좀 분석도 많이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설명은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분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아까 김진 교수님께서 뭐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중위 가격. 중위 가격의 뭐 LTV 한 70% 가격 정도가 한 6억 좀 초반대니까 그 정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의 어떤 그 기본적인 평균 가격 자체가 한 12억 정도 됐었는데 그 금액의 한 50% 정도?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6억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막아놨으니까 이게 조금 약간 뭐 불합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상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 너무 좀 대출을 너무 심하게 많이 받아서 집을 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좀 확실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을 대출을 받는다. 네. 그러면은 연 금리 예를 들어서 한 4%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1년에 갚아야 될 뭐 완전 거치기라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되고요. 근데 뭐 그런 어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원리금 분할 상한이 좀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월 거의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자로만 내야 되거든요. 내가 10원도 써보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아무리 금리가 조금씩은 좀 하락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득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과다한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이 패닉 바잉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옆에 눈치를 보거나 하면서 그렇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던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6억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규제를 보면 6억, 9억, 12억. 예전에 이제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줬고 한때 그랬죠. 네, 3회 배수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옛날에 뭐 종합부동산세도 6억 기준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이제 9억 정도 되는데 6억이라는 이제 대출금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제 DSR 40%를 적용하고 4%에 30년을 하면은 소득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돼야만 6억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6억 이상 초과해서 빌린다는 얘기는 소득이 이제 그 정도 이상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소득이 1억 1천만 원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공공임대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중위 가격을 많이 기준으로 삼는데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되면 가구 소득이. 그 중위 소득보다도 1.5배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6억 이상 빌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 6억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LTV 70%면은 9억 정도고 LTV 50% 규제 지역에서 50%를 적용하면 12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상 되는 주택을 매입을 할 때 6억 이상을 빌려서 사는 한마디로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서 중위 가격 이상의 고급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막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6억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버렸다면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건데 거래량 자체는 줄겠지만 대출 규제했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정말 눈에 띄게 떨어지겠냐.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만 강남 집을 사게 되면서 그들만의 리그? 강남은 더 비싸지고 다른 지역과 더 초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부터 동일하게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네. 종전에도 대출 규제가 과도하게 실행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해서 뭐 소득을 늘리거나 이런
위치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대출의 힘을 빌려야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막았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 국민들의 소득이 비슷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그때가 되더라도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득이 충분치 않으시거나 대출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으신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출 규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대책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실거주 위주의 거래만 허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6개월 안에 전입신고 의무가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갭 투자 같은 걸 좀 막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정부의 생각은 갭 투자는 투기를 조장하는 거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갭 투자라고 하는 건 내가 실거주를 안 하고 전세라든가 끼고 세를 사는 거죠? 이제 뭐 어느 네. 정도 인수를 하면서 사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순수한 의미의 어떤 갭 투자라면은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이 있는 상태에서 네. 현재 있는 집을 좀 뭐 어떤 순간에 그렇게 뭐 멀지 않은 장래에 매각을 하고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내가 이사갈 집을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안고서 어느 정도는 이제 끌어안고서 미리 이제 확보를 해두는 그런 느낌이 투기가 아닌 갭 투자였을 텐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갭 투자하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흔히들 통칭세칭 얘기하는 재테크 목적에서 시세 전세를 낳고 뭐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근데 또 사실은 우리나라가 갭 투자하기가 좋은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보다는 보증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이제 현금 투입 금액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사는데 뭐 전세가 7억이다. 그럼 3억만 현금 내고. 근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50%가 올라서 15억 된다 하면은 내가 실제 3억을 현금을 넣고 5억을 버는 셈이 되니까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행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규제를 가하는 어떤 정부의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이전에 그 아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어떤 규제들은 비슷한 규제들이 좀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갭 투자를 막으면 투기가 잦아듭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일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한 거는 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그러니까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전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집을 사는 방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내 집 마련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냐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집을 살 거냐 이런 문제인데 단순히 이주택자 이상을 갭 투자자 또는 뭐 투기자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굉장히 좀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제 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어떤 전세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또 대환 대출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6개월 이내에 입주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2년으로 이게 기간이 돼 있었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제 준비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걸 6개월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스케줄이 다 이제 어긋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포기하거나 아니면 빨리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전세 매물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 부분 막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세 시장이 좀 잠잠한데 앞으로는 전세 시장에 또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3년간 지난 3년간 전체적으로 인허가나 착공이 50% 정도 줄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50% 이상도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하고 겹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전세 매물의 감소가 여기에 지금 이제 실거주 6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굉장히 짧은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플러스가 돼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다주택자를 갭 투기자, 뭐 갭 투자자로 보고 이 좁게 해석을 해서 좀 지나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지금 시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영원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사실 두 가지 의견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을 떠받쳐서 네. 투기를 조장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맞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형식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 이외에 추가적인 집을 가지신 분들이 임대 시장에 전세 매물을 내놓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치우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요자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당장 입주하지 않으면 실수요가 아니다라고 관주하는 부분들이 이번 정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 사는 청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네. 그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있겠죠. 예. 직장 다니고 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과 거주할 때는 그렇게 주거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이분들도 언젠가 독립을 하셔야 되겠죠. 결혼하시고 하시게 되면. 네. 그러면 선택지가 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그때 집을 사느냐, 아니면 지금 시점의 가격으로 전세라도 끼고 내가 집을 사두면 나중에 내가 결혼할 시점이 됐을 때 집값이 오르는 것에 무관하게 지금 시점의 가격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네. 조건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무조건 뭐 당장 입주하지 않으면 실거주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서 고려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너무 급진적으로 이번 조치처럼 강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한테까지도 이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좀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 또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에도 LTV를 좀 줄였고, 거기에다 이제 정책 대출까지도 규제 대상에 이제 포함시켰죠.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 다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요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아니면 조금 더 나이가 작았던 시절에 어느 정도 주택 구입을 좀 용이하게 해줘야 내가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아무래도 조금은 좀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훨씬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더 많을 텐데,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규제 완화는 오히려 더 현재보다 더 파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옥죄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정책 대출에서 흘러나오는 자금들이 주택 시장 유입이 됐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택 가격을 좀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게 되게 순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이제 그 항상 디테일에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2022년에 전체 대출 중에 정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3% 정도 됐는데, 지금 24년 거치면서 한 28%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는 정책 대출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좀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출산과 관련해서 신생아 대출을 이제 부부 합산 2억 5천까지 올리려다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아까 제가 뭐 1억 천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24년 기준으로 금융복지조사를 이제 보면은 가금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조사를 보면은 10분위, 그러니까 1분위죠, 1분위. 그러니까 상위 10%, 상위 10%의 평균 가구 소득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한 어떤 신혼부부 나이 젊은 사람들이 2억 5천 정도 둘이 합쳐서 2억 5천이면 뭐 5% 내에 든다고 봐야죠, 상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정책 대출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과도하게 정책 대출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정책 대출이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제 쓰여지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대출을 지나치게 막는 것은 이제 반대하는 편인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대출을 끼지 않고 또 전세를 끼지 않고 주택을 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기준들을 너무 높여놓으면 상당히 그 젊은 사람들, 젊은 가구들 중에도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좋은 집을 사게 되고 이 사람들은 자산 가격 상승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가능한 이런 저소득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출을 이제 못 받아서 자산을 늘릴 수가 없는 그들 사이에서 다시 또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정책 대출에 대해서도 좀 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 대출이 집값을 자극했다. 서울로만 놓고 한정해 보죠. 근데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 9억 원 이하. 네네. 크기도 85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건들이 있기는 한데 그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이 집을 사게 했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뛰었냐? 등가로 볼 수 있겠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정책 대출의 용도 자체가 집을 사라는 것과 전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 금액 자체가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집이 어느 구간에 몰려 있느냐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대출 나갈 때 그 규정들이 아무래도 상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지역과 금액대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분명히 과거보다 어느 정도 수요를 늘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정책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는 그분들은 집을 못 샀을 텐데 그러면 과거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두는 게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신혼부부나 뭐 기타 정책 대출이 있죠,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것들, 이런 대출의 수혜자들은 분명히 어느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혜택을 받았고 그 결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처럼 정책 대출의 한도 자체를 크게 낮추는 것보다는 네. 정책 대출을 받는 수혜자들의 자격 요건을 세분화하거나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얻게 되면 네. 그만큼의 정책 대출 효과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이제 주고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 안에 이제 대출 규제로 집 사기 힘들어지니까 그 수요가 서울 외곽, 경기도, 인천 이런 데로 이제 퍼질 거다. 뭐 일종의 풍선 효과라도 볼 수 있겠는데 타당한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뭐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미 풍선 효과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초의 어떤 그런 그 앙진은 결국에는 강남 3구를 위시로 해서 주택 가격이 상당히 이제 상승하고 주도를 하다가 그 인근에 있는 뭐 강동이라든가 강 건너 있던 성동, 마포, 용산 이런 지역들로 옮겨 붙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도 상당히 주택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 점점 풍선 효과의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이제 과거의 예를 보아도 계속 이제 끄트머리에는 결국엔 서울에 이제 약간 좀 비인기 지역, 또 외곽 지역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수도권으로 퍼지고 그 수도권에 퍼진 것이 나중에 이제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풍선 효과가 전파가 되는 그런 듯한 효과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6억 대출의 상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서울의 어떤 한강벨트라든가 이런 고가의 어떤 비싼 주택이 아닌 주택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상한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좀 그런 구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미 저는 풍선 효과는 퍼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보완책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완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더 확대한다는 개념인 것인지.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나 뭐 규제 지역을 많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 총조사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지난 5년간 이제 가구 수가 늘은 거에 비해서 주택 수는 대략 서울에서는 한 5만 5천 호 정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경기도로 내려가게 되면 한 9만 8천 호, 인천도 한 2만 호, 그래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17만 호 정도가 가구 수가 17만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 수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상당히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어떤 규제책을 쓰더라도 결국 이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규제를 하게 돼서 옮겨갈 수 있는 곳은 지금 하남이 이제 중간 가격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뭐 이런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왕이라든가 안양, 그러니까 5, 6억 정도 되거든요. 중간 네. 가격이.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방 소멸과 함께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데, 이런 이동 현상이 반전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은 이미 전국적인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현금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남이 이미 수도권 시장이 아닌 상태고, 네.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수도권의 시장이 아니라 전국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제 풍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제 공급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말씀 들으면 풍선 효과는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네요. 시장의 특성상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집값이 오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쓸 수 있는 금액대에 맞춰서 집을 찾게 되니까 기존에 가고 싶었던 지역을 못 가게 된다면 그 인접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지난 8년 동안 갖가지 규제책을 봤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규제가 나와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효과도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위적으로 누르기보다는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카드로 꺼내들게 아까 잠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현재는 강남성과 용산구에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규제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대출과 세금 두 가지의 카드를 다 지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쓰게 되는 거죠. 떠오르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그때 양상과 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아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이재명 현재 대통령께서는 이전에도 이제 후보자 시절에도 또 아니면 이제 그 전 선거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네. 그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건드리지 않겠다.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했죠. 네. 또 실제 이제 캠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뭐 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언급을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않는데 다만 규제 지역이 되면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따라가는 세금 규제가 이제 붙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확대라든가 아니면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조정대상 지역의 확대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자꾸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뭐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어떤 정부든 다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좀 실제로 정부에서 쓰지 않는 카드들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이런 집값의 상승이 나올 때마다 공급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공급이 빨리 돼야 된다, 신속하게 돼야 된다. 공급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뭔가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택이라는 게 뭐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공급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 물량도 공급이지만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도 일종의 공급이어서 네. 그러한 공급도 수요를 분명히 희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전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또 심지어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현재 뭐 이재명 정부는 이제 앞으로 아직은 시작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역대로 보면 이 부분은 실제로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비용이라든가 특히 네.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이 사람들이 내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서 팔 수 있는 매물을 만들어줘야 수요자를 갖다 어느 정도 충족시키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역대로 보면. 왜 그러냐면 이 거부감은 아마도 이것을 만약에 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부자 감세 얘기가 금방 또 나오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까지 이제 전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완벽하게 시장의 어떤 섭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고 맡겨서 실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자정 기능을 갖다가 해서 실제 수요를 어느 정도는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수요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 사게 만들거나 저절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규제만으로 이런 것들을 또 제어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금리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심리가 있는 와중에 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좀 한번 상당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좀 현 정부에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단위로 계속 지금 유예 연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내년 5월까지인 건데 이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나갈지도 모르죠. 유예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세제 부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뭐 옥죄는 정책이 될 것이고 세금 카드를 꺼내 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뭐 공언을 하셔서 아마 부담스러우시게 할 텐데 네. 세금을 뭐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제의 구조를 이제 뭐 손보려고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새로 차관이 되신 이상경 교수님도 평상시에 이제 그러한 이제 재건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뭐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사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도 상당히 좀 공정과 상식 이런 데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실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향후에 뭐 어떤 귀촌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방에 뭐 한 채 더 산다든지 이런 분들 또는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 다 이제 다주택자에 포함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다주택자죠. 그리고 이제 노후를 위해서 한 주택을 더 사가지고 이제 퇴임 후에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서 뭐 노후 소득을 뭐 추구한다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분들인데 이 다주택자마저도 이주택자들마저도 굉장히 크게 이제 이 정책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사실은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허그의 자료를 보면은 이 전세 보증 사고를 내는 다주택자들이 6주택부터 3배 이상 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2주택자나 3주택자보다는 굉장히 5채, 6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다주택자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2주택자마저도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감소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금에 대한 이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은 너무 많이 건드리면 네.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네,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관련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보다는 뭐 중산층 이하, 수요층에서 적절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맥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크게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단순한 규제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나갈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지역 같은 기타 요인들을 변동시켜서 그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정도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진송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이 대통령도 약속한 부분이다. 일단 시장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얘기가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입장도 냈습니다. 공급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밝히면서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예를 들면 신규 택지 개발, 사기 신도시 이거는 적정한 공급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기본 맞아요. 입장을 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은 뭐가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라고 하려면 공급할 어떤 지역들이 어디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공급은 기본적으로 아예 그 사람이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없는 곳에 공급을 하는 공급이 있고 기존에 이제 도심에서 사람이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에 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투 트랙으로 좀 나눠지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그 약간 뭐 택지지구 형태의 어떤 그린벨트를 수용을 해서 공급하는 것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상기 신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 상기 신도시 중에서 일부는 지금 뭐 이미 착공을 해서 꽤 공사가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 원래 예상 스케줄보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더뎌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열심히 해야 장기적인 어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집값이 오를 때 공급하면 또 오르는 와중에서 공급은 또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또 저렴하게 공급을 인근 시세보다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더 투기를 또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 공급은 좀 꽤나 안정화된 시기에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엔 시기 자체를 이제 실기를 했다. 그러면 실기했던 것들을 그냥 방치할 거냐 이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약속한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 섹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엔 도심 내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용적률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소화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도심 내 공급은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네. 뭐 처음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동네가 좀 새 아파트가 되나 보다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역시 주민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면서 또 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아서 아마 그렇게까지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예상이라든가 의지보다는 뭐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향은 신규 택지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 그다음에 거기서 상기 신도시에서 조금 더 용적률 인상해서 조금 더 추가 공급하는 것과 도심 내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또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과제로 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이은영 연구원님께 먼저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에 계시니까 이게 이제 건설사들의 경기와도 이제 맞물리는 문제이긴 한데 기존에 나왔던 공급 대책들만 제대로 계획대로 다 공급이 됐어도 지금 공급 부족하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현황 어때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기조가 적어도 지난 6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목표를 270만 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목표치에 많이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뭐 새롭게 공급 목표를 내서 어떠한 지향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차라리 종전에 너무 과대하게 설정된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조정함으로써 이제 어느 지역에 집중을 하고 어느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결과가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공사 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3기 신도시 위치 보면 뭐 하남이라든지 네. 남양주, 그러니까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꽤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도 많다라는 평가인데 실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목표는 3기 신도시가 나중에 5만 호 추가가 돼서 22만 3천 호 공급 목표는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신도시를 통해서 신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 네. 그다음에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 이 두 가지 투 트랙을 다 써야 되는데 신도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소위 4기 신도시는 아닌 것 네네. 같다라는 뭐 거죠.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신도시를 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더 강해지고 수도권의 일자리는 더 많아지고 수도권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은 더 소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 그리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 이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적어도 이 공급 효과를 내면서 이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상당 부분 사업성이 좋아져서 빨리 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정비 사업을 이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통계획이라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보면 굉장히 많은 용적률을 높여주고 일부 뭐 공공은 기여를 환수하지만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그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1억 그러면 이제 좀 합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주택의 가격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금이 뭐 몇억 원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단에서 인허가를 해주더라도 뒷단에서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대위가 출발하고 이러면서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높이 규제 완화하고 이러면은 빨리 공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현실을 모르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착공이나 인허가가 지난 3년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아파트는 많이 안 줄었지만 네. 비아파트 경우에 7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네.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 인허가 끝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뭐 500세대, 1000세대 공급하는 이런 시대는 가고 이제 소규모로 비아파트를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뭐 30% 정도 한 2020년 대비해서 건설비가 올랐는데 그런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뭐 용적률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 시장의 안정,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뭐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임차권 설정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세가율 상한제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전세 시장에 퍼져 있는 전세 포비아를 없애줌으로써 비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다세대가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너무 우리가 전체 이제 민간 시장만 보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폐해로 인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네. 걸 빨리 정상화시켜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공임대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한수 교수님,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 한번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그 중국인들의 경우 대출 규제를 안 받으니까 이 대출 규제를 피해서 이제 국내 뭐 핵심 부동산 같은 걸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만 오히려 대출 규제로 이런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래서 논란이 좀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예, 많이 나타나요. 일부의 사례가 너무 침소봉대된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물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 이제 강남구라든 강남 3구에도 이런 어떤 중국 분들 아니면 이제 해외의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취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있냐면 이런 네. 분들은 또 그 중도금이라든가 매매 대금에 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례도 꽤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1억, 2억, 3억 이래도 이걸 현금으로 눈으로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아, 돈다발을 들고 와서 가방에 실제로. 영화처럼 영화가 그 아니라. 암거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들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중개사무소에 있는 중개사 분들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제 기념이라고 해서 막 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럼 어디서 이 돈이 났을까 싶은데 이것도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은 사실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자기네가 거래하던 그 외국계 그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콩이나 이런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현금으로 하고서 또 약간의 이제 중간에 아마 살짝 그 법적이지 않은 어떤 불법 환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살짝 끼어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이거 통계들도 보면 그 한국 뭐 한국 감정원이 이제 바뀐 이제 그 이름이 부동산원. 예,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에도 이제 외국인 주택 소유 보유 현황도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보면은 결코 작은 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막아야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대출 규제를 안 받고 그런 외국인들, 뭐 일부 중국인들이 그런 식의 대출 규제 피해서 집을 사들인다면 이건 아니 근데 형평성에 지금 그런 문제가 게 아시아 국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토지와 주택을 완벽하게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규제 당국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강력한 규제의 충격파는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뒤따르죠. 이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의 순효과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역대 정부들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